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은 수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 맞춰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풀어 오시고 내가 생각했던 답하고 설명하는 답하고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물 한번 쭉 봐보실래요? 이론 정리 프린트물 하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다 그때 한번 이론 때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 잠깐 한번 이것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은 1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자,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해서 Nutritional Care Process, NCP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1, 2, 3, 4단계가 있었고요.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이거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판정법 중에서 우리가 이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가 1교시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두 번째 시험 걸로 해서 영양교육, 그 다음에 영양판정, 그 다음에 식사요법, 그 다음에 생리학 이렇게 해서 같이 60문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가 35문제, 36문제로 해서 비중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이 식사요법이 생리학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식사요법 내용 중에서도 질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정하고 또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도 들어가 있고 식사요법도 생리학도 그래서 이 세 개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이거 생리학 문제인지 식사요법 문제인지 마찬가지로 판정 문제인지 식사요법 문제인지 고혈압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판정이 될 수도 있고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 빈혈에서도 특히 판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단 판정을 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서 1단계 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단계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그다음 환자 영양상태 판정에서 그래서 식사, 계측, 생화학 여러 가지 임상검사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환자에게 주는 식사를 우리가 병인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있었고요. 환자식, 암 환자식이다, 고혈압 환자식이다, 당뇨 환자식이다 라고 했던 것은 특별 병인식으로 이때는 질병이 우선이 되더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입으로 구강으로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링거를 이용한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식품 교환 분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숫자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결정 순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을 먼저 결정을 해요. 세 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곡류군을, 그 다음을 어육류군을, 그 다음을 지방군을 결정하게 되고요. 밑에 거 보시면은 세 가지 이 전체적인 분류군 중에서 당, 단백질, 지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 봐보세요. 당, 단백질, 지방 부분을 다 채우고 있는 부분에 우유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군이라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숫자를 다 아시면 응용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장은 위장관질환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1회 연하곤란이라는 용어 삼키지 못했던 것 이렇게 있었고요. 2번에 보시면은 식도가 계속해서 위산에 자극을 받게 되면서 위처럼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해식도라고 한다라는 용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위염에는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이 있었죠. 만성은 위산분비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과산성도 있지만 위산분비가 되지 않았던 무산성도 있더라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무산성 위염 환자는 노화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위산이 만약에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철분, 흡수가 안 되면서 철분결핍성 빈혈, 그죠? 내적 인자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거대저하구성 빈혈하고도 관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빈혈 주의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극적 음식 제한해라. 그 다음 이제 점막의 염증뿐만 아니라 아래 조직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궤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궤양의 원인도 있었고 식사요법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위가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무거워서 아래로 축 처져 버렸네. 그래서 위가 아래로 내려왔다. 위하수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위를 부득이하게 절제했다. 그래서 위에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변비에서도 이완성 변비, 경련성 변비도 있었고요. 넘어오시면 설사에서 급성 만성 설사 있었고요. 그 다음 지방변, 열대성 스프루, 비열대성 스프루. 전체적으로 소화수가 되지 못하면서 변에 기름기가 뜨는 지방변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대장 내 주머니처럼 생기는 개실염, 대장이 예민해지면서 발생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이 발생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3장으로 오시게 되면 간, 담낭, 췌장 질환으로 해서 간 질환은 전체적으로 다 잘 먹어라.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자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간염의 종류, 그 다음에 지방간이란 무엇이냐. 지방간의 원인을 봤더니 알코올 과음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기아나 영양불량인 경우도 있고 비만에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 항지방간 인자를 챙기자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놨어요. 자, 넘어서 다시 오시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 그 다음에 온몸이 붓는 부종이 발생되는 기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복수와 부종이 발생되는 것. 그 다음 각각의 합병증들, 식도 및 위정맥류, 간성 혼수라고도 하고 간성 뇌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담낭 질환에서 담낭염, 담석 정리해놨고요. 췌장질환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 간질환에 이용되는 진단 수치들 정리해놨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했던 게 AST, ALT 혹은 GOT, GPT 수치가 증가하더라 라는 거. 그 다음 체중 조절, 비만,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체중 저하증 이러한 경우에 특히 비만의 경우에 비만의 원인도 있었고요. 비만의 분류도 있었고요. 자, 넘어오시면 비만의 판정에서 키하고 몸무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피부 두겹 두께, 캘리퍼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 비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들 이란 것들도 있고요. 자, 비만의 치료 지침은 3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 다음에 행동수정요법 있었고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체지방 1kg은 대략 7,000칼로리 정도로 해서 1일 1,000칼로리를 제한하면은 일주일 곱하기 7일이면 7,000. 그러면 일주일에 1kg를 뺄 수 있다. 이건 좀 무리고요. 500kcal씩을 제한한다면 일주일에 0.5. 그럼 한 달이면은 4주로 봤었을 때 2kg을 뺄 수 있다. 이걸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 행동수정요법 넘겨보세요. 그래서 행동수정요법은 자기관찰, 자기조절, 보상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운동에 따른 효과가 있고요. 자, 식사장애도 요즘에 종종 잘 나오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식증,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제거하는 행위가 있는 폭식증, 계속해서 많이 먹어버리는 마구먹기 장애 이러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건 신경질환으로서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면은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 3개월 이상의 무월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다음 대사증후군, 그 다음 이건 특히 이제 비만하고 관련되어 있었고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5가지 혈당, 허리둘레, 혈압, TG, 중성지방, HDL 이 기준 중에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이건 왜 중요하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당뇨, 제1형 당뇨, 타입 1, 제2형 당뇨, 타입 2, 그 다음 검사법에 소변검사, 혈당검사, 입으로 먹어보는 경구 내닦는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있었고요.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당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당 체크할 때 8시간 이상 공복하고 혈장이에요. 하나하나. 글자들도 잘 알아놓으세요. 그냥 혈액이 아니라 혈장 부분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또
75g의 당을 섭취한 다음에 2시간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당뇨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공복혈당이 126 이상일 때, 그 다음 경구포도당 검사 2시간 기준에서 200 이상일 때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 고위험군도 있어요. 100과 125 사이, 140과 199 사이, 5.7과 6.4 사이. 여기에 낀 사람들도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 당뇨 환자의 지질대사, 당뇨 환자의 치료법, 운동요법, 식사요법 있었고요. 특히 당류 조절해라 라고 했고, 당은 식품이 원래 갖고 있는 당도 있지만 가공 첨가 조리할 때 넣는 당도 있더라 라고 해서 그것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당 섭취로 인해서 당뇨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엄격하게 관리하는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 아래 단백질, 지방, 섬유소 다 정리해놨고요. 넘어오시고, 자, 당뇨 마찬가지로 합병증, 급성합병증. 자, 일단 저혈당 쇼크가 와버렸다. 그럼 빨리 올려줘야 돼요. 이때는 단순당에 해당이 되는 것을 15에서 20g 정도 먹여주더라. 양도 중요했고요. 만성합병증에서 마찬가지로 망막, 신장, 신경, 혈관 다 문제가 돼요. 다음 심혈관계 질환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혈압 진단기준이 있고요. 요즘에 고혈압 진단기준도 숫자가 지금 요즘에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예민한 숫자예요. 그 다음 1차 고혈압, 2차 고혈압, 에너지, 여러 가지 식사, 그 다음에 특히 고혈압에서는 소금 중에서도 NA, 나트륨 부분을 조심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고지혈증이라고 했지만은 요즘은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해서 이 숫자들, 콜레스테롤은 240이 넘어갈 때, LDL은 160이 넘어갈 때, HDL은 40 아래일 때, TG는 200 이상일 때 관련된 숫자들이다 라는 거. 이상지질혈증 제1형, 제2의 A, 2의 B, 3, 4, 5 다 분류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자, 동맥이 딱딱해진다. 동맥경화 넘어왔죠. 동맥경화랑 관련된 건 특히 콜레스테롤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심장에 혈액이 고여버리는 것, 전체적으로 울혈성 심부전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관상동맥에 제대로 혈액이 돌지 못한다. 허혈성 심장병. 그래서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요즘은 뇌혈관 질환이 3위예요. 사망률 우리나라. 그래서 뇌혈관 질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니까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다. 자, 그러한 뇌혈관계 질환을 막으려면은 비만을 막고 동맥경화가 되는 것을 억제를 하고 혈압 상승이 되는 것을 막고 특히 뇌졸중 발작 직후에는 탈수가 오기 때문에 물, 전해질 공급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다음, 신장질환으로 넘어오시면은 자, 단백뇨, 혈뇨, 부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그 표에 보시면 2번에 급성사구체, 만성사구체,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신증후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제가 단백질 부분을 특히 이제 짙은 글씨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 중에서도 만성신부전은 0.6, 0.8로 계속해서 제한하는구나. 이것도 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늘려줄 수가 있어요. 투석액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복막투석은 고농도 덱스트로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신 너무 많은 열량을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과다한 에너지로 중성지방이 만들어져 버린다. 따라서 투석액으로 흡수되는 에너지만큼 줄여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복막투석은. 신장질환 환자는 특히 칼륨도 조심해야 돼요. 이 칼륨이 바로 심장마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칼륨을 조절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거랑 전혀 별개의 신장 결석, 돌이 생기는 것 이란 내용들. 그래서 신장질환자는 특히 칼륨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채소, 과일, 아욱, 근대, 미나리, 부추, 쑥갓, 시금치, 취, 양송이, 단호박, 물미역, 과일에서 키위, 바나나, 참외, 토마토, 멜론, 곶감은 고칼륨이기 때문에 신장질환자는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빈혈의 판정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쭉 다 외우셔야 되고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 1단계 지표 혈청 페리틴, 2단계 트랜스페린 포화도, 적혈구 프로토포르피린 증가 이란 내용들. 그 다음 거대 저가구성 빈혈은 엽산, 비타민 B12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들. 자, 빈혈은 너무 과다하게 혈액을 잃어버리는 출혈성, 못 만드는 재생불량성, 혈액이 적혈구가 계속 깨져버리는 용혈성.
자, 용혈성 빈혈 환자는 비타민 C와 철을 제한하더라 라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영양성 빈혈 인자들, 철분, 햄철은 가운데 포르피린 링으로 2가 이온을 갖고 있는 형태, 비햄철은 3가, 계란 노른자의 철은 3가 이온이다 라고 했었어요. 철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도 중요해요. 2가 이온이 훨씬 흡수율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어야지 흡수율이 빠르고요. 이런 식으로 비타민 C와 유기산이 있으면 흡수율이 더 빨라진다. 대신 피틴산, 옥살산, 과다한 식이섬유, 탄닌은 제한한다 라는 거. 우리나라 사망 1위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비정상적인 자가 증식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 비만, 지방과 관련된 암들, 여성에게서 남성에게서 한번 봐놓으시고요. 넘기시고 식이섬유소 내용 있었고요. 그 다음 면역에서 특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의한 면역학적 반응이었고 비타민, 이뮤노글로불린이죠. 이뮤노글로불린 E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 우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은 이건 면역이 아니라 비면역에 해당이 되는 불내성이다. 그 발생 기전 제가 정리해놨어요. 순서대로. 맨 처음에 항원에 노출이 되면 대식세포가 감지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를 만들고 얘를 비만세포로 운반하더라. 그 다음에 항원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루코트리엔,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럼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을 못 쉬게 되고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소화기에 이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레르기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는 일형 이뮤노글로불린 E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알레르기는 유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레르기 환자들은 반드시 신선한 것, 동물성 단백질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밑에 7번 보시면 식품 알레르기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식품의 동물성, 식물성.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학교급식에 현재 지금 표시 의무 대상으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 류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잣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직 잣은 아니고 내년이 되면 잣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조개류까지다 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화상 부분에서 수분과 전해질 부분, 그 다음에 화상은 특히 피부를 잃어버렸고 아연 공급이 중요하고 피부, 결체 조직을 만들려면 비타민 C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흡기 질환도 이제 사망률로 폐렴 같은 경우에도 사망률 4위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기, 폐렴, 폐결핵, 폐기종, 기관지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즘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심해졌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시면 호흡률은 사용된 O2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사용했던 O2분에 CO2를 많이 발생되는 것을 호흡률이라고 하게 되는데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탄수화물은 다소 제한하더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는 적절히 제한한다, 약간 줄인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방을 보통보다 좀 더 늘려준다 이 뜻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왜 보통 탄수화물이 60%잖아요. 이거보다 줄인 40에서 55. 단백질은 그대로 15에서 20 정도. 지방을 보통 왜 우리가 15에서 30 잡잖아요. 약간 늘려서 30에서 45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늘어났구나 이러한 부분. 그 밖에 발열, 장티푸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질환 중에서 페닐 케톤 유레아 환자들, 그래서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가 결핍돼서 그렇다라는 내용들. 갈락토세미아도 선천성 대사질환으로 갈락토주를 글루코즈로 못 바꿔서 발생됐다라는 내용들. 통풍도 요즘에 비만하고 많이 관련이 돼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통풍은 특히 요산하고 관련이 되고 퓨린 물질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군에 해당이 되는 내장, 소고기, 멸치, 고등어, 연어 이러한 것들은 퓨린 통풍 환자들한테는 제한이에요. 그리고 3군에 해당이 되는 달걀, 우유는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죠. 골다공증 문제, 골절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뼈에 칼슘을 물어보는 건지 혈액에 칼슘을 물어보는 건지, 근데 골이니까 뼈가 주인공이거든요. 뼈 속의 칼슘을 단단하게 잡아 놓으려면은 에스트로겐, 칼시토닌이 필요하다.
근데 뼈에 있는 칼슘을 끌고서라도 나는 혈액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코티졸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 반대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뼈에 직접적인 힘이 가해지는 걷기, 조깅 이러한 것들이 좋더라 라고 했고요. 신경계 질환에서 특히 다발성 신경염은 비타민 B 복합체하고 관련되고 우리가 간질이라고 말하는 뇌전증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간질을. 그랬을 때는 일부러 케토제닉 다이어트, 고지방 저당질식을 해서 일부러 케톤체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몸의 pH를 산성화시켰더니 발작이 좀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케토제닉 다이어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고요. 약물의 기능들 정리해놨죠. 특히 5번째, 6번째 중에 결핵치료제 보시면은 결핵치료제가 비타민 B6. 비타민 B6는 우리 몸에서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결핍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B6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 아래 마지막에 제가 박스로 만들어 놓은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식사요법에서 제시된 각 다이어트가 쓰이는 것들. 그래서 CP 다이어트, 커렐 다이어트, 지오반네티 다이어트, 캠프너스 라이스 다이어트. 그 다음에 특히 잘 물어보는 게 요즘에 대쉬 다이어트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로 고혈압을 막겠다라는 다이어트가 다이어터리 어프로치 스탑 하이퍼텐션이라고 해서 식사로 고혈압을 막는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껍질째 있는 전곡, 채소,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 대신 우유도 저지방으로 우유 유제품을 섭취해라.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고기들은 제한시켜라. 당분, 설탕, 함유식품 제한해라. 이렇게 먹으면 나트륨은 줄일 수 있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높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당뇨 환자는 GI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혈당을 높이는 것들을 낮추는 식사를 하자. 넌 어디까지나 참고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말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뇌전증, 간질 환자에게 고지방 저당질식을 통해서 일부러 케톤체를 유발시키는 식사다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한 15분, 16분 정도에서 간단하게 이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꼭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거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모의고사 1회 문제 보시고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문제를 안 푸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를 풀고 들어오세요. 한 번이라도 읽고 오셔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회 부분 보시면은 자, 1번. 다음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해야 된 절차다. 자,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근거 중심의 업무 수행을 특징으로 하는 이 모델의 명칭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모델의 명칭이 뭐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갖고 있는 이 모델의 명칭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영양관리 과정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야 할 내용의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단계 영양의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건 영양 판정이었죠. 그 다음에 그 영양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 problem.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야. problem. 이 사람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에티올로지,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 사람, 그래서 사인, 증후군, 이 사람의 몸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변화, 혈액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어? 라고 해서 이거를 PES문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양진단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문제점과 원인과 징후를 나타내는 것을 영양진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양진단 단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PES, 영양진단 단계에서의 영양진단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해줘야 돼? 이 사람 영양중재를 열어서 간호팀도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아. 정신과도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아. 의사도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각 팀이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영양중재를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4단계 잘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을 평가해보고 모니터링해보자. 그래서 모니터링 및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놓으세요. 영양관리 과정, 영양진단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4번이 되겠고요. 2번에 자,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식사 처방이 주어진다. 자, 환자의 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아까 제가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제가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 모의고사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론 공부를 하셨고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다라는 조건하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병인식은 일반 병인식이 있었고 특별 병인식이 있었고 검사식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 병인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 고혈압 환자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서 들어가는 치료식 환자식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일반 병인식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장이 이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동식 형태로 줄 것인지 죽식으로 줄 것인지 그냥 일반 밥으로 줄 것인지 해당이 되는 것을 그래서 주는 것을 일반 병인식이었었는데 이 유동식 중에서도 완전 묽게 주는 그죠 맑은 유동식 그 다음에 미음처럼 주는 전유동식 그 다음에 죽으로 넘어오는 연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식 상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연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연식은 죽이었잖아요. 죽. 그래서 바로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주로 사용하더라. 맞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점점점 이제 소화가 되고 있는 경우에 처방하는 식사예요. 그 다음에 식사의 구성은 상식과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뜻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상식, 일반식하고 먹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줄 때 만약에 20%, 60, 20, 20%를 준다면은 이 비율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율하고 같이 맞는다라는 건데 대신 일반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 대략 2000에서 2400kcal 정도를 맞춰준다면은 연식은 물기가 많다 보니까 한 1800에서 1600 정도로 열량이 조금 낮을 뿐이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은 같이 맞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식의 영양 기준량은 영양 기준으로 에너지는 2000칼로리 정도이다라고 했는데 연식은 제가 지금 썼던 것처럼 1600에서 1800 정도예요. 약간 낮아요. 물기가 많기 때문에. 틀린 건 5번이 되고요. 다음 3번.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단 작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일일 열량은 구성원에 되는 것은 당, 지방, 단백질로 결정된다. 맞고요. 각 식품군별 일일 식품 교환 단위수를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자, 식품 교환군 목록에서 어육류, 곡류군을 먼저 선택해서 식단을 작성한다. 아까 우리 여러분 했죠. 식품 교환군에서 세 가지 먼저 찾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결정했던 것이 채소도 결정하고 우유도 결정하고 과일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결정됐던 것이 곡류가 결정이 됐고 곡류가 결정되고 나면은 어육류가 결정됐고 어육류가 결정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지방군을 결정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채소, 우유, 과일군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일일 식품 교환 단위수를 통해서 보통 3회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다가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간식으로 나누어져요. 아니면 하루 한 번, 2번으로 간식으로 배분을 하고요. 대상자가 몇 살이나 되는지, 성별은, 활동량은, 현재 체중은, 질병은 종류에 따라서 일일 필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맞죠? 나머지 거는. 그래서 3번에 3번이 되겠고요. 4번. 유동식 종류 중에서 지금 여기 유동식 물어본 거예요. 유동식, 연식, 상식. 중간에 뭐 경식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여기 유동식 단계에서 보통 우리가 환자식은 소량 자주 준다.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동식 중에서 차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 유동식은 보통 우리가 편도수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정도 먹어도 돼요. 차가운 물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목 쪽에 출혈을 줄여주고 그다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터져버리게 돼요. 압력 때문에 안 되고요. 맑은 유동식의 형태 아니었어요. 신 거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자극받아요. 차거나 이런 미지근한 음식을 통해서 바로 찬 음식을 통해서 자극을 줄이는 거고요. 수술 직후 당일부터 가능해요. 조금 회복되고 나면은. 그래서 옳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4번입니다. 차거나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더라 라고 했고요. 자, 5번 보시면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식품 구성 자전거, 원래 여기 뒷바퀴에 있는 글자들을 다 빼야 돼요. 근데 이건 빼지 않고 그냥 놔뒀던 건데, 자, 보시면은 앞바퀴에 물 그려져 있고 뒷바퀴에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식품 구성 자전거의 의의도 잘 알아놓으세요.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한다. 또 자전거를 그린 이유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건강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꼭 외우세요. 곡류는 매일이에요. 매일 2번에서 4번 정도. 고기, 생선, 달걀, 콩류도 매일 3번에서 4번. 채소는 매 끼니야. 매 끼니. 매 식사 때마다 2가지 이상. 나물, 생채, 쌈으로. 그 다음에 과일도 매일 1~2개, 우유, 유제품도 매일 1~2잔. 매 끼니가 들어간 것은 채소, 과일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매일이었고. 자, 볼게요. 곡류는 매일 2 내지 4회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맞네.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4회 정도 섭취하도록 한다.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나물, 생채, 쌈 형태로. 과일도 매일 1~2개. 자, 유지 및 당류가 빠졌어요.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되므로 식사 구성안과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삭제해버렸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전거에서 면적에서 뺀 건 맞아. 근데 식사 구성안 자체에서 빼진 않았어요. 자전거에서만 빼기로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 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다음 6번 문제. 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나 연하곤란, 못 삼킨데 못 삼키는 이유가 크게 마비적인 것과 그 다음 기계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뇌로 인해서 연수에 문제가 생겨서 왔네. 이건 마비적인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식사 조절이 필요하다. 이 환자에게 추천되는 영양관리 지침은 그랬죠. 일단 물 섭취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물 먹을 때 대신 점도 조절제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수분 자체를 제한하진 않아요. 아까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 뇌질환 발작 직후에 수분하고 전해질 섭취에 주의해라 이 말 있었잖아요. 주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점도 조절제를 이용해서 약간 되직하게 줘라. 이게 답이에요. 그죠? 무조건 물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잘못 먹으면은 기관지, 그러니까 폐 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되직하게 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묽은 유동식이 아니라 되직한 형태.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못 삼키는 사람한테 찰떡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나나 정도의 질감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잘 익은 바나나 물컹물컹하면서 잘 넘어가는 거. 이 정도 느낌.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구 섭취를 중단하고 경강급식을 제공한다. 굳이 그러진 말고 소화기가 기능을 한다면은 경구 섭취를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7번. 자, 12살 현빈이 소화장애. 자, 이거 원인, 증상,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우유를 많이 마셔야 키가 큰다. 우유를 많이 마시고 키도 크고 싶어요. 근데 우유만 마시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설사를 한대요. 그래서 장이 덜 불편한 요구르트를 우유 대신 가끔 먹긴 하지만 시원한 우유를 마음껏 마시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유 문제가 나오면은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2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유 알레르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는 지금 문제처럼 유당 불내증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다 뭐 어렸을 때부터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거나 뭐 쇼크가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아까 말했던 피부 질환, 면역 질환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것은 애초에 우유 단백질이 바로 면역 체계에 작동을 해버린 거를 알레르기와 관련된 거고 지금처럼 그냥 부글부글 가스가 차고 설사가 주로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유당불내증하고 많이 관련된 내용 나올 땐 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이 락토즈였잖아요. 이 락토즈를 바로 이제 이게 당 2개가 결합된 거죠. 포도당과 바로 갈락토즈가 결합된 건데 이 포도당하고 갈락토즈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락타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락타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성인이 돼서 안 먹다 보니까 우유만 먹으면 불편해.
라고 해서 나중에 성인 이후에 발생된 경우도 있는데 바로 락타제가 결핍이 되면서 이게 사라져버리면서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로 쪼개지질 못하네. 그러니까 이 락토즈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해되지 못하니까 음식물 찌꺼기처럼 똑같이 대장으로 내려가게 돼. 대장에 내려갔더니 대장에 있는 균들이 부글부글 가스를,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바로 이걸 이용해서 CO2 가스, 수소 가스를 만들어내면서 막 장에서 막 소리가 나고 거품성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통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유 중에 애초에 그냥 흰 우유인데 칼슘 여러 가지 영양소 때문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유 불편해. 그래서 요즘에는 분해되어 있는 우유들 되게 많아요. 애초에 우유를 그냥 글루코즈, 갈락토즈까지 분해를 시켜놔 버린 거예요. 이런 우유들을 뭐 매일 유업에서 뭐 착한 우유 이렇게 해서 판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애초에 분해된 우유를 판매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요구르트를 우유는 좀 불편한데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었을 때는 난 괜찮더라. 이게 뭐냐면은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효모, 세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 있었던 발효균주들이 얘네를 분해시켜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들이에요. 쪼개놨기 때문에 덜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요구르트를 먹었지만 난 우유를 많이 먹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당불내증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가스 발생은 장내 박테리아가 세균이잖아요. 세균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렇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소화효소인 갈락타제가 부족돼서 그렇다. 갈락타제가 아니라 락타제가 부족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즈 대사장애로 갈락토즈 농도가 올라간다. 이건 뭐였냐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건데 바로 이제 이거는 락타제가 결합된 것을 유당불내증이었고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까지 분해가 되는데 이 갈락토즈가 또 글루코즈로 바뀌어야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갈락토즈가 글루코즈로 바뀌는데 필요한 효소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효소 중에 1개, 2개, 3개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어 있으면은 이 갈락토즈가 글루코즈로 못 바뀌고 이 갈락토즈가 몸에 쌓여요. 뇌에 쌓이고 눈에 쌓이고 이거를 우리가 갈락토세미아, 그래서 아까 선천성 대사질환 환자 중에서 갈락토세미아 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뇌에서 이 갈락토즈가 사용되지 못하고 뇌에 쌓여버리게 되면은 IQ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뇌의 지능이 50 이하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환자들을 우리가 갈락토세미아 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락타제 결핍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락타제가 결핍된 것은 유당불내증, 갈락토즈를 글루코즈로 못 바꾸는 것은 갈락토세미아인데 갈락토세미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2번, 3번 얘기는 계속 갈락토세미아 얘기고요. 소변으로 배설되는 저급지방산, 탄소수가 적은 것을 저급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부글부글 설사는 여러분 대변으로 나오는 거잖아. 대변으로 바로 배설이 되는 거고요. 무지방 우유를 마시면 소화장애가 치유된다. 지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당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보시면 자, 26세 회사원 L씨는 식사를 매우 불규칙하게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요법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임상 증상을 주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나서 본인이 이걸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환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 복부 통증, 구토, 메스꺼움을 자주 겪었다. 자, 이후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소되고 열이 난대요. 열이 있다라는 것은 염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문했고 회장 부위의 염증으로 크론병이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크론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 식사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염증 질환에 대장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론병이 있었는데 자, 2가지 다 비타민 B12, 칼슘, 아연 전반적인 흡수 불량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소 필요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는 좀 더 좋은 열량을 높여줘야 돼요.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저섬유소식으로 자극을 줄여주고 크론병은 여러분 봐봐. 크론병은 소화기관 어디에나 발병할 수 있어요. 어디에나 발병할 수 있는데 대신 가장 많이 발병하는 부분이 췌장 부위가 빈도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 뿐이지 아무데나 발생할 수 있어요. 크론병은 소화기관 어디에나 발병할 수 있지. 만약에 회장에만 발병한다가 아니야. 회장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장은 소장에서 12지장, 공장, 회장 가장 아래쪽이었잖아요. 회장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는 것 뿐이지 소화기관 어디에나 발병합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들 설사하니까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번에 2가 되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급성 위염이 심할 경우에 식사요법의 순서가 옳은 것은? 라고 물었죠. 급성 위염, 급성 잠령, 급성 설사, 급성기에는 대부분이 먹는 것을 좀 조절을 해요. 제한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절식을 했다가 회복에 따라서 이제 맑은 유동식, 다음 단계인 전유동식이 미음이었잖아요. 미음 먹였다가 죽에서 알갱이 형태가 3분, 더 되직한 7분 이렇게 점점 되직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다음 10번 보시면은 간 질환으로 간경변 증상을 오래 하는 환자가, 자, 중요 포인트, 간성 혼수가 있었대네. 그러면은 간성 혼수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암모니아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간성 혼수는 우리가 간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바로 암모니아는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이란 말이에요. 이 암모니아를 독이 없는 요소로 바꿔야 돼요. 요소로 바꾸는 회로를 우리가 오르니틴 회로 혹은 요소 회로라고 해요. 이 회로가 있는 곳이 신장이 아니라 간이다 라고 했었어요. 바로 간에서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요소가 바로 이제 혈액을 통해서 나올 때는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였고, 이것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간이 딱딱해지면서 혈액 속으로 이 암모니아가 들어가지를 못하네. 혈액을 이동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암모니아가 온몸을 돌다가 뇌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간성혼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간성혼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성혼수에서 단백질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단백질을 너무 제한해버리게 되면은 내 몸에 체조직이 분해돼 버리네. 면역이 더 떨어지네. 그럼 안 되기 때문에 0.4에서 0.6g 정도로 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줄 때도 아미노산까지도 구별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방향족 아미노산은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고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족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줄여주고, 가지 달린 아미노산, 루신, 이소루신, 발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딱히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공할 수 있고 이것들은 제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방향족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은 육류, 다금류, 어류 이런데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었고, 가지 달린 아미노산은 우유라든지 식물성 단백질, 두부라든지 토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는 이 가지 달린 아미노산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무슨 뜻이었냐면, 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즉 방향족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 쪽을 줄여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우유는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우유, 토란, 두부,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테이크는 소고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뭘까 답은? 4번이겠죠. 소고기 종류를 줄여라 이 뜻이라고. 다음 11번. 간질환에 사용되는 임상적 진단에 다음의 항목이 있다. 급성 간염 환자의 혈액대사의 변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간염 환자. 자, 소변 중에 빌리루빈 증가할 수 있어요. 혈액 속에 빌리루빈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야 되는 피브리노겐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글로불린, 염증 때문에 글로불린은 증가하고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알부민이 감소되면서 이게 글로불린 분의 알부민 비율이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글로불린, 알부민이 여러분 분자 쪽이에요. 글로불린 분의 알부민 수치가 감소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은 간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체조직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로 쓰이겠다. 그게 ALT, AST였어요. 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거야. 이 수치가 높아지면은 내 몸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구나. 이거 안 좋은 거야. 이 수치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 AST, ALT는 감소가 아니라, 감소는 좋은 거야. 좋은 거고, 증가가 되면 바로 간질환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되겠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 다음 12번. 평소 고지방 음식을 즐겨 먹고 음주. 자, 고지방의 음주. 심한 상복부의 통증, 구토, 지방변. 그랬는데 혈액 중에 아밀라제, 리파제, 그 다음 백혈구 수가 증가됐다라는 것은 염증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서 아밀라제, 리파제를 다 갖고 있는 데는 췌장이에요.
근데 췌장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어라 혈액에서 보이네. 이건 췌장에 염증이 있었다는 거구나. 췌장에 염증이 있어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췌장에 있어야 될 아밀라제 리파제가. 그럼 이거는 급성 췌장염을 말하는 거야. 급성 췌장염은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하루 이틀 정도 절식이라면 급성 췌장염은 2, 3일, 길면 5일까지도 절식을 해야 되고 더 길면 10일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2, 3일 정도 절식을 한다. 그 다음에 절식했다가 당, 단백질, 지방 중에서 가장 자극이 없는 게 바로 당질이에요. 당질부터 줘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함량이 높은 단백질, 지방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지만은 췌장질환 환자한테는 아니라는 거야.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지방변이 있다라는 뜻은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방변 환자 반드시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음식하고 똑같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에 조심해라. 더 공급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극할 수 있는 커피, 향신료, 알코올은 제한하도록 한다. 실제로 췌장염, 췌장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지방 음식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3번.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인화, 식품 첨가물을 섭취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면역학적 기전 관련된 것은 누구예요? 이뮤노글로불린 E.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영양사 K씨는 제1형 당뇨로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형 당뇨 아이들은 췌장이 망가져 버리면서 인슐린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는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은 주사를 맞진 않아요. 아이에 따라서 혈당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 주사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제 종류에 따라서 항상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도록 해라. 맞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식전 공복 시 혈당을 성인들은 100 아래지만은 아이들은 70에서 180까지 좀 높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면은 뇌 이상이 와버리게 돼요. 뇌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좀 높게 70에서 180까지 잡아줄 수 있고요. 또 운동하기 전에, 운동 후에 반드시 혈당 체크를 해주고 혈당이 만약에 250, 300을 넘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운동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낮아도 100 이하로 낮아도 안 되지만은 250, 300 이상으로 높아도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금하도록 한다라고 했고요.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뜻이 이거였잖아요. 혈액 속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이었는데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근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포도당들이 야, 너 나랑도 좀 결합을 할래? 이러면서 이 포도당들하고 바로 적혈구하고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운동을 해서 산소가 필요로 할 때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산소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산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결합된 헤모글로빈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당화 헤모글로빈. 근데 이거는 바로 최소한 8주, 최소한 12주 동안의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8주면 2달, 12주면 3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2주,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기준을 나타내요. 그래서 1개월 정도가 아니라 2,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 상태로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로 진단한다. 4번이 틀렸네요. 그죠? 학교급식 미리미리 공지를 해주고 부적절한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는 이걸 못 먹어 라고 한다면 도시락이나 추가식품을 따로 더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맞죠? 나머지 건. 4번이 답이 되고요. 15번. GI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GI 다이어트라는 것은 열량과 관계없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 여러분들 왜 우리 등산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오이도 가져가지만은 초콜릿, 사탕 갖고 가잖아요. 당 떨어져서 빨리 보충해야 돼. 그럴 때 바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 것들이에요. GI 지수가 근데 다이어트에서는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자, GI 지수가 60 이하인 음식만 먹어라. 맞아요. 그 다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결국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면 많이 먹어. 그럼 많이 먹게 된 것들은 결국은 지방축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고요.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하려면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라. 인슐린 분비를 너무 자극하지 말아라. 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이나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에 비해서 간단해요.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데 대신 이거는 사용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람들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네. 그 다음에 가장 또 다른 점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냐면은 GI 지수가 아까 60, 70 아래인 음식들은 그럼 마음껏 먹어도 돼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육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육류는 그럼 많이 먹어도 돼? 그러면서 육류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이 많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비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GI가 60 아래인 거, 70 아래인 것만 먹어라 라고 했지만은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총 칼로리, 육류 섭취, 과다 이런 걸로 인해서 총 칼로리 섭취 증가로 인해서 체중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 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15에 4번이었고요. 다음 보시면은 16번에 자 신장 160, 몸무게 78, 46세 여성 P씨는 최근에 2형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 2형 당뇨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죠. 2형 당뇨는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었고 인슐린 췌장이 망가진 게 아니야. 근데 몸이 둔하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이거 민감성이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유전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맞네. 비만한 성인의 경우에 발병하기가 쉽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까지는 안 맞아도 돼. 그냥 경구, 입으로 먹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 운동, 식사요법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4번이 틀렸어요. 인슐린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까지가 아니라 이제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약간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고 뒤에 문장은 맞아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또 인슐린을 느끼는 민감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 써놔.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 증가. 바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떨어진 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대사증후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5번 내용이 뭐냐면 포도당 내성이라는 것을 바로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성질이 떨어졌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17. 40대 후반 L씨 병원 기록.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BMI가 29라고 했잖아요. BMI 기준이 뭐였어요? BMI는 키 제곱미터분의 몸무게 킬로그램을 우리가 BMI라고 했었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5에서 23을 우리가 정상으로 봤고 25까지를 우리가 과체중으로 봤고요. 자, 25에서 30, 35 갔었을 때 여기를 1단계 경도 비만, 30에서 35 사이를 2단계 중등도 비만, 35 이상이 지나가면은 고도 비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 29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높은 거죠. 지금 이제 경도 비만에서 이제 중등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회식이 잦은 편이고 이상지질, 고지혈증 증세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 나타나 있고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인데 이미 160이야. 그럼 당뇨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당뇨네?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제2형 당뇨로 진단할 수 있겠다. 맞네. 인슐린 주사제까지는 아닐 수 있어. 이 사람은 2형 당뇨니까 경구혈당 강화제. 자, 2번이 틀렸고요. 일단 빨리 에너지 섭취를 좀 더 줄여서 표준 체중으로 가도록 해라. 항상 식사요법의 기본 포인트는 표준 체중이야. 그 다음 지질 섭취. 아까 이상지질 혈증이 있으니까 지질 섭취에 주의하고 특히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조심해라. 당뇨 환자니까 단순당 제한하되 당질은 그렇다고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0, 130g 정도는 먹어라. 이 숫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130 기억해 놓으세요. 100에서 130 정도는 섭취해라. 자, 18번 보시면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당뇨 합병증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눈, 망막혈관 손상으로 시력 저하, 백내장,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고혈당, 실제로 우리나라에 신장 이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다 당뇨예요. 당뇨가 끊임없이 신장을 자극하면서 바로 신장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면서 신기능 장애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체지방 합성이 아니라 체지방도 최종적으로는 분해가 돼요. 분해된 것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고지혈증 초래하는 거 맞는데 합성이 아니라 체지방 분해로 해요. 분해로.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중추신경, 말초신경 장애가 되면서 신경, 지각 이상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끈적끈적 심장, 관상동맥에도 문제를 주고 뇌졸중, 뇌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잠깐 쉬고 1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네.